우리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담아가지고 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의 기질과도 같은 게 아니겠느냐. 자,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그야말로 총장에 있을 때 윤석열 후보의 이 법치주의, 이 강한 자유민주주의 이 정신,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후보의 생각, 이런 걸로 보면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정으로 5년 내내 일관된 문재인 정권의 심판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뜻을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도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야말로 뭐든지 집이 잘 되려면 집안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가 상당한 이 내홍 분란에 쌓여 있어요. 이것을 빨리 또 끝내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조언 그리고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거듭 새해를 맞이해서요, 그야말로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이 소원 성취 그야말로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방송에 들어갑니다. 오늘 1월 1일 첫 번째 방송은요, 윤석열 후보가 그야말로 영시가 되자마자 일정을 가졌는데, 0시가 됐을 때 맨 먼저 방문한 데가 인천시장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침에 현충원을 참배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후에 선대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굉장히 큰 일정이고, 거기 방문할 때마다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중요한 이제 신년초 연초 메시지인데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색다른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심의 흐름이 정책에 반영돼서 탁상 공론식 공약이 아닌 살아있는 공약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기 멋대로 매일같이 공약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거와 다르다는 거죠, 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 공약의 어떤 실질성,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 사이로 이재명 공약과는 차이가 나는데도 그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공약, 이 쌍방향 소통을 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공약이 그만큼 내실 있고, 그리고 이 국민의 민의를 존중한다. 그야말로 주권 재민 원칙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노력의 하나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일정을 가지고서도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요. 또 오늘 선대위에서 김정인 위원장 또 중요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현충원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오래간만에 윤석열 후보가 만났는데요, 상당히 냉랭했다. 그리고서 이준석 후보는요, 바로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그리고서 여수 순천 일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도 우리가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후보 말이죠, 새벽 0시에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아서 항만 근로자들하고 만나서요, 여러 가지 현장의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왜냐하면 지금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기 때문에, 자동화가 진전이 되면 그만큼 노동력 필요성이 줄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도 이 근로자들과 함께 장단점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민년의 첫 인사,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지만 힘내시자. 그리고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해가 가고 오는 깊은 밤에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보니까 감명이 깊고 가슴이 뭉클하다. 그동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고 저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지난해 가장 잘한 점, 또 아쉬운 점 하나씩 뽑아달라,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가장 잘한 것은 지난 7월 말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고, 또 지난달 23일에 정권은 교체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 힘을 선택했다, 이 말이 조금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오해받을 측면을 고려해서 가장 잘한 것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다, 이런 점을 상당히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요, 이 대선 출마 선언한 후에 6개월이 정신없이 지나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아쉬웠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연히 이준석 후보하고 악수를 했어요. 이 악수할 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악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냥 네라고 딱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짧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딱히 지금으로선 없다, 짧게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후보하고 이 선대위 사퇴한 이후에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도 없다, 어떤 분이 말을 전해오는 것은 있지만 그게 언론에 공유할 만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종일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변화 끝 전략을 구사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이 연장선상에서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방명록에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썼냐면,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항상 순국 선열의 희생을 빼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 기자들한테 보충적으로 항상 순국 선열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국민의힘이 보훈에 있어서 완벽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 방명록의 상식의 회복으로 저희 국민희망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이 방명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이 접촉 회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랭했다. 그래서 어제도 심야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만나더라도 대화할 생각은 없다 그랬는데요. 야, 이거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가 참 어렵네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그야말로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3월 9일,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당 대표로서 선대위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식의 후보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의견 표시가 과연 정치적인 메시지나 함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지금은 이제 상식의 시대 아니겠어요? 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철저히 저는 뭐라고 그럴까, 이준석 대표의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 나이 갖고 따질 게 아니고요, 나이가 아니라 타이틀만 갖고서도 후보 밑에 총괄 밑에 상임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이로만 따져도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요, 아들, 딸까지는 아니지만 이 조카 정도는 되는 나이인데, 글쎄요, 저는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뭡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신년 인사를 가졌어요. 오늘 신년 인사를 오후에 가졌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 이 대합빌딩에서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내놓은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인사하니까 우선 겸손 모드로 오늘 회의에 참석한 분의 인사, 즉 국민에게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닷없이 구두를 다 벗어 제끼고 딱 엎드려서 큰 절을 한 것이 지금 언론에 상당히 좋은 의미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큰 절, 구두까지 벗고, 그리고 필승 의지를 밝힌 데 있습니다. 반드시 만약에 정권교체 실패하면 이거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강한 결기를 지금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년 인사 내용을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그래서 예정이 없이 큰 절을 올리면서 필승의지를 밝힌 것으로, 그리고 또 이 부족한 점을 고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새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우리 선대위를 대표해서 국민께 큰 절을 올리겠다. 그리고 정권교체에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오만은 곧 독약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됐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본다. 선대위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통합의 에너지로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준석 이 대표의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선대위 개편할 때가 아니다. 이러다 보면 선거에 차질이 있다, 오히려. 그래서 효용성을 더 키워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을 담아낸 것이고요. 정권교체 실패는 역사의 죄다. 이거는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이 언론이라고 해봐야 제한적 언론이지만은 이 보수 언론 매체에서도 역사적 죄를 짓는 거야, 똑바로 잘해,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중요한 이 칼럼,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요 칼럼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민의를 전반적으로 반영한 입장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 선대위 마친 뒤에도 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기자들한테 한 얘기를 이제 보면 국민의 목소리라 듣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자, 그리고 지지율 하락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연하죠. 이건 뭐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드는 것이 정치고 국민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제가 가진 조금의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낮은 자세로 가겠다. 자, 그리고 이제 추경 문제에 관해서요. 지금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다. 예,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의 피해 정도나 규모를 생각하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추경안을 여권에서 보내주면 신속하게 검토,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요, 선대위 대합류, 이준석, 대선을 앞두고 당과 선대위 조직에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분들이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일정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우선 당신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런 이 시간적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선대위가 호흡을 맞춰가며 일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안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셔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시는 도중에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 더 이상 맞지 않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문을 또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오늘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요, 윤석열 공약 위키 언박싱 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공약 위키를 공약 플랫폼 이거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쌍방향 공약 만드는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겠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거 만들어봐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뭐 매일같이 말을 바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는 공약, 이 플랫폼에 다 올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댓글 형식으로, 이 공약은 이렇게 보완하라. 이렇게 하면 그거를 또 반영해갖고, 공약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 그러니까 공약 결정 과정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공약,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공약,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이 표를 얻기 위한 이러한 이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아니고 내실 있는 공약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민영 청년 보좌관은요, 국민께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실 수 있도록 청소년, 청년, 워킹맘, 자영업자 등 세부 분류 체계로 마련되어 있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책을 유통하는 만큼 종이 공약집을 줄여서 환경 보존에서 힘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요, 다음 주부터 발표될 생활 현장 공약을 포함해서 선대위를 통해 발표되는 모든 정책 정보를 윤석열 공약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공약 위키에 기록된 정보는 공약 커넥터를 통해서 나무 위키에도 게재해 국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 다음에 이준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늘 선대위에서요, 지금 이제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시간이 없다. 1월 한 달간 극복해야 말하자면 승리가 가능하다. 이런 절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매우 의기나는 느낌을 갖고 있다. 자, 한 달여 전에 선대위를 발족한 뒤에 선거운동을 냉철하게 관찰해 왔다. 우리가 잘 극복해서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후보님을 잘 선도해야 한다. 최소한 1월 말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을 극복했다고 느꼈을 때 3월 9일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일체 각자 가진 머리를 짜내 우리 후보가 필승을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선대위 관계자 여러분들은 국민의 흐름,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윤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다해달라.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가운영 실체를 명확히 관찰했고 이 정부는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윤 후보의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 지난 이제 31일 밤부터 나온 여러 가지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하냐면요. YTN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확실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이게 승리법이랍니다. 그러면서 너무 의욕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강점이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내고 토론 준비를 하면 윤 후보의 장점이 많을 것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사퇴 표명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물음에 관해서는요, 연락 안 한 지 일주일이 됐다. 아쉬운 사람이 연락하는 거죠,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요,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 강하다, 이런 평가에 관해서 말 기술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토론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 이러면서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보인 캐럴 영상에 대해서는 용 쓴다,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윤 후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이긴다? 이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오늘 아침에 참배식에서 보니까 냉랭한 상황밖에는 연출이 된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참배식에서 이준석 대표 이 성상납 의혹과 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버들은 당대표 사퇴하라, 성상납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일부 유튜버들이 소리를 치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요, 이준석 대표 고세했으니 결과를 보시라, 이렇게 짤막하게 한마디 입장만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주도로 오늘 이제 바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4.3 평화공원 우이령탑을 참배하고, 또 바로 여수로 넘어와서 여순사건 희생자 우이령비 참배, 또 여순사건 우이령탕 참배, 여순한쟁 역사관 방문, 이런 일정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이 여순평화공원 우이령탑 참배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밝힌 입장을 밝히면, 국민의힘이 제주 4.3과 여순을 망라해서 이 동백꽃의 아픔을 지닌 분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요, 과거사 문제 중에서 저희가 더 겸손하게 다가서야 할 문제로 4.3과 그리고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작년 12월 9일 제주 4.3 특별법이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이 9천만 원 보상금 액수, 이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지만은 첫 발자국이고, 희생자 친족 범위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지속적인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4.3 영령 앞에 밝히기 위해서 첫 공식 일정으로 제주를 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4.3 평화공원 방명록에 2022년도에는 국민의힘은 동백꽃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대위 복귀 의사를 기자들이 또 많이 물었는데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제 역할이 그 안에서 제한됐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당 대표로서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고,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지금 김정은이 상황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7년 만에 최장시간 지금 이 대외적인 노출을 완전히 자제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31일간 한 달 동안 일체 보이지 않고 지금 은둔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2014년도 9월 이후에 최장기간 은둔 생활인데, 과연 이게 건강과 이상이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평가해 드리도록 하고, 우선 맨 먼저요, 이재명 우리가 무식하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무식도 무식이지만 얼마나 참 이 비윤리적인 일을 많이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인이 낙상 사고가 났는데, 그게 정상적인 낙상 사고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싸운 거 아니야? 이거 뭐 또 뭐 맞은 거 아니야? 폭행한 거 아니야? 이런 유언비어들이 나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러한 유언비어,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응급차에 실려서 가는 상황까지도 전부 다 사진에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지금 온라인에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불이 붙었냐면요, 그때 응급 수송한 그 소방대원들이 바로 그 다음날 날새가면서 일을 했는데 다시 장인의 직장에 불려가가지고 질책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VIP를 갖다가 보고를 안 했느냐, 이런 지금 질책성
내용들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온라인에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은 뭐 익명 게시판이랍니다. 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라가 있는 건데, 유명 대선 후보 가족을 안전하게 이송해주고서 분당 소방서인데요. 소방서는 분당 소방서로 불려가서 3시간 정도 조사받은 게 정상이냐? 이런 제목의 글이 지금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경기도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쓴 글인데, 대선 후보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감사 표현을 했는데, 정작 분당 소방서는 야간 근무를 끝내고 퇴근한 119 구급대원들을 아침 9시쯤 다시 불러서 VIP 이송 보고를 안 했다고 몇 시간 동안 조사와 질타를 했다. 이렇게 폭로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급대원들이 쉬는 날 소방서로 불려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조사받아야 되느냐 분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에 관한 이 경기소방본부 그리고 이재명 측의 반응과 입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니까요. 이 분당 소방서 측에서는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침에 다시 불러서 조사했다 라고만 밝히고요. 질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질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 병원 이송 시각 빼고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 이렇게 분당 소방서에 지시했다는 말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내린 것이지 달리 내린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선 제 의견, 이거를 갖다가 말이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내용을 블라인드에 올린 사람도 당사자는 고맙다고 하고 있는데, 소방서의 사후 말하자면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팩트는 분명히 알아요. 저도 이재명이 제가 맨날 비판하잖아요. 비판 받을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들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온라인에서 이런 글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는 이유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과연 갖추고 있느냐, 전과 사범인데다가 등등 김부선 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지금 3억을 안 물어줘가지고 소송 걸리고 있잖아요. 1년간 이상이나 무상년을 했다나 뭐 했다나 해놓고서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이유가, 야, 이것도 역시 이재명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이런 인식이 먼저 딱 들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방당국의 조치에 관해서 불만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분당 소방서 측에서도 질타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질타한 건 맞다. 예.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그 다음날 끝났으면 요즘 핸드폰에 문자, 동영상 뭐라 그럴까요? 페이스톡으로까지 다 전화 보고도 가능하잖아요. 예. 저도 현지에 있을 때 전화 굉장히 많이 썼어요. 뭐라고 대면 보고를 꼭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동영상 화상 보고까지도 다 가능한데, 전화하다가 간단히 상황 보고를 받고 그리고서 그 다음날 정상 출근했을 때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아침 9시쯤 불렀다가 이 폭로한 사람의 주장이 맞다고 친다면 9시쯤 불러다가 3시간씩이나 질타한 거, 이거는 질타성이 아니라 한번 단순하게 짚고 넘어가는 지적성.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모자도 눌러쓰고 이렇게 했어도 병원에까지 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딱 감을 잡았어야지,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정도로 서로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바로 쉬어야 할 시간에 불러낸 거, 그리고 3시간씩이나 또 상황 파악을 사후 보고 받은 거, 그리고 또 질책한 거, 이 3가지 지점에서 소방당국의 직원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지휘,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서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바로 입장문을 내놨어요. 119 구급대원으로서 보고 누락을 질책과 항고를 냈다는 이 소식과 관련해서 질책한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어요. 자, 제 아내를 후송한 119 구급대원들을 비난 질책하지 마시라. 집에 119가 도착했을 때 저는 복장을 갖추고 저희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다. 설사 이 직원이 보고 의무가 있다 해도 보고 대상이 아니니 당연히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출동한 구급대원이 절차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 이 점을 강조하고요. 제가 본 젊은 구급대원 3명은 훌륭한 공직자였다.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한 이들을 내용도 모른 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 달라. 그래서 지나치게 제가 이번 방송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하도 평소에 우리 국민들한테 신임받을 만한 이 언행을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동한 이 소방대원을 질책하는
분당 소방서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시간에 제가 이걸 먼저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도 비판받을 일이 있을 때 억울하게 다른 외국에서 비판하면 우리도 엄청 열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는 정확하게 가자. 이 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요. 처음으로 후보가 돼서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결론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미국의 상원 의원을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 대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역시 우리 윤석열 후보는 이 검사만 한 게 아니라 이 외교 관계에 관한 사실 문외한인데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주 다듬어진 이 정론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잘했다. 그런데 반해서 이재명 후보가 미 상원의원을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식하다. 한마디로 뭐 달리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무식해. 예. 아니 외국 손님 데려다 놓고 이거 과거에 한일합방 된 거 너희들 책임이야. 똑바로 해. 이 얘기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죠. 수행원들한테 사실 우리 후보가 미국이 말이야 일본하고 몰래 미력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하게 하고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좀 맞는 거 잘못된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백 채널을 통해서 한다고 몰라요. 앞 면전에다 대놓고 그런 얘기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무식한 거지. 자, 그래서 우선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기자회견을 갖기 전에 오전에는요. 미국의 상원 의원하고요. 그 다음에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클린턴 브링크 동아태 담당 차관보 국장급 이분들을 만나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기조와 윤석열 총장의 외교정책의 큰 틀, 서로의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입장을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 뭐냐? 바이든이 중시하는 가치 외교라고 하잖아요. 가치. 뭘 가치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이거를 중시했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관계는 지금 이제 양자 차원의 동맹 관계일 뿐만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좀 넓혀 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도 또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보건 문제,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그 다음에 첨단 기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한미 동맹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서 상당히 적절한 수위에서 적절한 이슈를 언급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모두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나홀로 외교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잖아요. 제재나 풀자, 종전선언 하자, 엉뚱한 일만 하잖아요. 이거를 비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국제 공조, 지금 유엔 체제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 억제력을 확충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